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 기소까지 치면 이 대표 10번째 기소입니다. 이번엔 제3자 뇌물 혐의인데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의 수혜자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주 서초동 법원에 나가는 이 대표, 추가 재판 받으러 성남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로 받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 대표가 수혜자인 뇌물이란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대신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대가로 내걸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당국 신고 없이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간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모르고 대북 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닷새 전 선고된 판결문에는 경기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과감한 대북 행보를 기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 정책을 발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게 아니었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됐단 겁니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만 5번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 약식 기소를 포함한 5번을 더하면 지금까지 기소된 것만 10차례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법원 2곳에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올리기 위해서였다며 그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이 등장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대북 브로커 출신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20년 만든 겁니다. 여기엔 북한 공작원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문건만 봐도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당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정황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문건을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의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등의 진술 외에는 북한과 거래 내용, 배경을 입증할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황. 그런데 국정원 문건에 조선 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이나 김성애 실장 같은 북측 인사들의 요구사항과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남측 실무자가 북측 인사를 만나고 온 직후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객관적 외부 정황이 들어맞고 김성태 등의 진술과도 부합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검찰과 이화영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국정원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추가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검찰의 창작이라고 부인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기소 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좀 말 같지 가십시다. 않아. 예. 이 대표는 오늘 새벽 SNS에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는 글과 함께 쌍방울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한 언론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보도를 다 함께 시청했습니다. 쌍방울은 김성태의 진술과 안부수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안부수 딸에게 4억 원대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데 대한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를 말려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사법부가 독립되게 제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위화적이고 상시적으로 눈치를 보는.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안부수 회장과 쌍방울을 고발하고 대북 송금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했는데요. 첫날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수사 자료, 재판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 회의.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절반이 텅 빈 회의장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례로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을 버려두고 여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과 무도한 검찰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이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해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수사 변호사를 지냈던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그리고 그 세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 기록, 별건 수사 관련 내용, 이화영 사건에 대한 그 판결문, 그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선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개원 첫날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등에 대해서 제가 1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1소위에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상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사회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손 기자에게 좀 물어보죠. 오늘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한 게 찾아보니까 작년 9월이에요. 네. 이게 왜 9개월이나 걸린 겁니까? 기소하는데. 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 송금 자체를 인정받으면 뇌물 혐의 구성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작년 이 대표 구속심사 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선 쌍방울이 보낸 돈은 이 대표의 방북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닷새 만인 오늘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재판을 통해 대북 송금을 인정받은 후라면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이게 궁금해요. 제3자 뇌물 혐의예요. 그런데 돈은 북한으로 갔는데 이 대표 뇌물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뇌물이 아니라 삼자 뇌물이 되는 건데요. 이재명의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북한에 돈을 내달라고 하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북한은 이 대표에게 방북 기회란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주는 걸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쌍방울은 경기도를 등에 업은 대북 사업이란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검찰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전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 정도를 모두 뇌물로 받습니다. 110억 원 정도를 뇌물로 받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검찰이 엉뚱한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와서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핵심입니다. 쌍방울이 계열사 주가를 띄우려고 대북 사업을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라는 거죠. 쌍방울 주가 조작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 대납을 시킬 이유도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경기도에 그 수많은 예산이 있는데 스마트팜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방북을 추진한다면은 그런 뒷돈이 필요합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지요. 네, 이 대표 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요.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가 있어야겠고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민주당은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고요. 당 차원에서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시켰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송 기자, 일단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다. 이 부분은 이제 1심 판결이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이 가면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게 지금 밝혀져야 되겠죠. 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오고 간 게 대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선 지난주 이화영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건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핵심 증거로는 이 대표 직인이 찍힌 경기도 문건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자, 말한 대로 이 대표가 사실을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했다. 본인이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회장 진술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합니까? 네, 기자가 안 그래도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발끈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고 설사 전화를 바꿔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일일이 기억하진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활용해서 대북송금 수사검사들을 정조준할 계획인데요. 대북송금 특검법을 먼저 꺼내들었죠. 이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거짓 수사 프레임으로 재판의 판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부터 검사장까지 일괄 탄핵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 곧바로 정지되거든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송 기자, 그럼 이재명 대표 재판받으러 수원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이 대표는 지금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요. 사건별로 보시면요. 대장동 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이 더해지는 겁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면 이 대표는 두 지역의 법원을 오가야 해서 부담이 더 커집니다. 자,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 법원에 가는 것 같은데 대표 직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답니까? 네, 민주당은 월수금 아침에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와 국경일 같은 특정일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 공개 일정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표 직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 행보에는 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현행대로 원톱 당대표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룰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격 여부가 관심인데요. 이미 캠프를 꾸리고 러닝메이트를 물색하는 등
출격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히고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채널A에 전당대회를 준비할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동혁, 김영동, 박정아, 김혜지, 한지아 의원 등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인사들과 정성국, 고동진 의원 등 총선 영입 인사들도 한 전 위원장과 소통하며 준비를 돕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자도 찾고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상체제로 전환되는 제2의 이준석 사태를 겪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갈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또 안정적인 당 운영도 가능하고. 예. 부대표 도입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지도체제 논의는 일단락됐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특위는 현행대로 원톱 당대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도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전당대회 룰은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비대위는 내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때 세계 4위 핵 강국이던 카자흐스탄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안전보장과 경제 성장을 택했는데요. 북한도 그 길로 가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지에서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태극무늬 화환을 카자흐스탄 감사 기념비에 헌화합니다. 곧이어 정상회담을 위해 찾은 대통령궁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소련 해체 직후 카자흐스탄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은 세계 4위 핵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략 핵탄두 1,410개 등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이에 핵 보유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받아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북한이 카자흐스탄처럼 비핵화를 하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지원 등을 해주겠다는 게 우리 정부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북한 압박을 이어갑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 같네요. 무슨 결심입니까? 네,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결심을 했을까요? 일단 거론되는 후보는 5명인데요.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앞서 보신 것처럼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굳힌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후보들 어떻게 돼요, 지금? 네,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면 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룰이 사실상 정해졌는데도 고심 중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전당대회 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주 후에면 이제 후보 등록 뭐 이 정도까지 해요. 이 정도까지. 출마 결심은 안 했지만 최근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 정도만 출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후보군들 뭘 이렇게 오래 고민하는 거예요? 네, 룰이 정해지면서 사실상 오히려 한동훈 대세론이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당원 100% 룰에서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해도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민심 반영 비율이 늘긴 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거든요.
다른 당 지지자라고 밝히면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로 민심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최고위원 누가 나온답니까? 네, 역시 아직 눈치 보는 수준인데요. 현역 의원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박정하, 장동혁 의원,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민전, 신동욱 의원 등이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조직부총장, 30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후보 등록이 약 2주 남았는데요. 임박해서야 출마할 결심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는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화제인데요. 비공개 자리에서 민주당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도 거칠어져야 한다. 장해찬, 도태우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공천에 탈락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총선 때 당을 이끌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인가요? 네, 장해찬 전 후보 과거 SNS 낭교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며 공천이 취소됐죠. 당시 한 전 위원장 단호했습니다.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특정인 책임론을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금만 국민들 맞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배척하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세요. 과연 이재명이나 이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 같으면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해찬 전 후보의 경우 대통령실 근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 12번째 개 식구를 드렸어요. 네, 사진 속 이 강아지 윤 대통령의 12번째, 13번째 식구가 될 것 같은데요. 애견 사랑으로 유명한 윤 대통령 부부에게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국보로 지정된 양치기계 알라바이입니다. 알라바이, 품종이군요. 대통령 표정이 아까 좋아 보이던데요. 네, 두 사람 한 마리씩 품에 안고 있는데요. 두 마리 다 선물 받은 겁니다. 다 그럼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네,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동물이라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데요.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해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누가 키웁니까? 데려오면? 네, 윤 대통령이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알라바이 품종 다 자라면 1m가 넘는 대형견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데 동물원에 안 보내고 직접 키우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 관저엔 11마리의 식구가 있죠. 저희 집 모든 개들은 고양이랑 다 아빠를 훨씬 좋아해요. 고양이도 그러고. 저거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고. 써니, 손, 엎드려. 아빠도 해봐. 앉아.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선물 받은 게 파양 논란도 있었는데요. 외교의 상징인 만큼 논란 없이 잘 키웠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대형 병원의 휴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병원 휴진을 명절 연휴에 빗댄 겁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들을 이끄는 강희경 비대위원장. 강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진을 두고 추석 연휴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연휴가 가능하면 짧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가 자꾸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위원장은 채널 A와의 통화에서 임시 공휴일 휴진 사례를 들며 해명했습니다. 임시 공휴일 때 쉬는 날이 생겼다고 생각하시지 이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진료를 못 받게 되셨다. 물론 불편하신 분 가끔 계시겠지만 비난하진 않지 않습니까? 휴진을 한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의도는 전혀 없다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오늘 결의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대 의대 교수, 성모병원의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대형 상급 종합병원들이 속속 무기한 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교수들이 얼마나 휴진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휴진 결의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한 교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고와 달리 전체 휴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치료가 시급한 중증 질환자들과 가족들은 휴진 소식에 마음이 바짝 타들어갑니다. 희귀병 환자 가족이 머리를 밀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환자 단체에서는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는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휴진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자 5천여 명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투쟁 대상은 정부도 병원도 아닌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 거부 중단하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이탈한 의사들 때문에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다며 복귀를 촉구한 겁니다.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전문의 교수들에 맞서 분당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곳곳에 불법 파업 결의를 규탄한다는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 환자단체들도 서울대병원을 찾아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진료 거부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진료 거부인데 고소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검토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의료 현장 복귀와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던 희귀병 환자 하은이 어머니 김정혜 씨는 삭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3번씩이나 입원 중환자실 뭐 이렇게 퇴원 이게 번복을 하다 보니까요. 대개를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며 의사도 정부도 환자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병의원까지 다 휴진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뭐가 필요하며 국민이 죽었는데 국가가 뭐가 필요해요.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주민들은 여진까지 계속되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국진 기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여진이 이어졌다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진앙지 인근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여진이 이어졌다. 지금은 소강 상태인데요. 길게 갈라진 창고벽 상황이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건 오전 8시 26분입니다. 도로를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위력은 강력했는데요. 규모 4.8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북은 물론 전남과 충청, 경기, 서울까지 크고 작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후에도 1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오후 1시 55분에는 규모 3.1의 강한 흔들림도 관측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금가는 등 100여 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과 학생들 등교 시간이 맞물리면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랐고 소리도 엄청 크게 나가지고 전쟁 난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다들 이제 뛰쳐나가시고. 오늘 지진은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던 전북 내륙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 뚜렷하게 안전하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진 발생 분포 자체를 보면은 다 여러 군데 퍼져 있거든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부안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발견한 차량이 단속을 피해가려고 좁은 인도로 질주합니다. 이 차는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인도 위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그 뒤를 경광봉을 든 경찰이 다급히 따라갑니다. 인도 옆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도 그대로 치고 달아나는 차량.
결국 1km 정도를 더 달아나다 교통섬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갑자기 상황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연로해서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초급해서 될까죠?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 3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는 걸 발견한 뒤 인도 쪽으로 차를 돌려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이 곧장 운전자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신호등이 먹통이 되면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었고 경찰이 1시간가량 교통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거리랑 저 텀블러 밑에 신호등까지가 전혀 다 고장이 나서 경찰분께서 수신호로 차량 안내해 주셨어요.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3.1절이며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 맞춰서 활개쳐온 복주족들. 요즘은 감시가 뜸한 주말 밤까지 광란의 질주를 벌입니다. 해산하라는 단속 경찰들을 조롱까지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불빛을 번쩍이며 교차로를 달립니다. 갈지자로 차선을 넘나들고 오토바이들끼리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구경하러 나온 청소년들이 인도를 점령했고 일부는 차도로 나와 영상을 찍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폭주족들은 달아나기는커녕 마치 약을 올리듯 뒤를 바짝 붙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폭주족들을 지켜봅니다. 주말 새벽 시간 폭주족들은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 10여 대를 끌고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경력 20여 명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며 1시간가량 거리를 누비다 흩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3월 1일 어린이날, 현충일, 5.18 다 대비를 했는데 국경일 때. 근데 주말에는 첩보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과거 폭주족들은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 맞춰 집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단속이 강화되자 감시의 눈이 덜한 주말에 폭주를 벌이는 식으로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콘크리트 기둥으로 만든 전봇대를 싣고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트럭 탑승 공간이 통째로 뜯겨나갈 만큼 사고 충격이 컸는데 전봇대가 도로로 쏟아졌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트레일러 차량의 머릿부분이 뜯기듯 분리된 채 옆으로 넘어져 있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 기둥들이 운전석이 있던 자리까지 밀려나와 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은 옆면이 움푹 패여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적재함 콘크리트 기둥이 앞으로 쏠리면서 운전석 등 탑승 공간이 있는 트레일러 앞부분이 밀려 완전히 뜯겨나간 겁니다. 트레일러 운전자와 SUV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물이 달려있을 때 실려있으면 뒤에 떨어지지 않을까. 심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죠. 암만 배탈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겠고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당연히 지킬 법한 공중도덕인데요. 실제 현실은 그런 상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금연 포스터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렴치한 흡연 문화를 이세하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 대학 건물 옆 휴게 공간. 금연구역 표지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지만 익숙하게 자리 잡고 담배를 피웁니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 삐뚤빼뚤한 글씨로 담배 연기가 싫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어린이집과 놀이터, 유치원이 있어 금연을 호소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겁니다.
예전에 흡연구역이었어서 바뀌었으니까 학생들이 좀 인지하고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울 용산구 유치원 놀이터 앞에도 아이들이 만든 금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담배꽁초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30, 40? 그 정도 될까요?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성인 걸음으로 불과 몇 걸음만 떨어져도 흡연이 허용되다 보니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금연구역을 주변 30m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담배 피우고 자리를 떠버리면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 결국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700만 명이 관람하는 이 문화재가 불타버릴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금박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 지붕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놀란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 15분쯤 프랑스 파리의 대표 관광 명소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I smell some really harsh smells, and they all panic. They don't know what's happening. 화재 발생 지점은 궁전에서도 가장 오래된 장소인 대리석 정원 마블코트 주변으로 이 정원 근처의 건물 지붕 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궁전 관계자는 당시 불길은 없었지만 지붕에서 계속 연기가 나왔다면서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서 인명피해나 소장품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년 전 발생했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의 악몽을 떠올린 이들은 놀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궁전 측은 화재 진압을 하고 1시간 뒤에 다시 관람객들 출입을 재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도심에서 벌어진 추격전 현장입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이 버스 안에는 인질 17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긴박했던 인질 구출 현장 모습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 버스가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차량들 사이로 질주합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주위를 에워싸며 막아섰지만 버스는 그대로 밀고 달립니다. 주위 차량들을 닥치는 대로 들이박던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승객과 기사 등 17명이 타고 있던 퇴근길 통근 버스가 납치됐습니다. Our initial call was of a gunman on the bus that was holding hostages and possibly there had been a discharge of a weapon. 아찔한 추격전은 버스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도로에 멈춰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납치범은 결국 검거됐지만 인질 중 한 명은 범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She called me one guy shot another guy on the bus. 범인은 39살의 남성으로 이미 중범죄 등으로 19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총기 소지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주 정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웃고 있는 이 여성, 묻지마 칼부림으로 3살 배기의 아이를 숨지게 한 살인마입니다. 유족들 앞에서 지은 이 웃음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채 마트를 배회하는 흑인 여성. 매장 안으로 들어가던 중 카트를 탄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There's a child. He's bleeding all over the place. Is the child conscious and breathing? They're doing CPR on him. 현지 시각 3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살 아이와 그의 어머니가 무차별 공격을 당했는데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현지 시각 어제 법정에 섰는데 반성의 기미는커녕 별일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습니다. Have you received and read your indictment? I don't know. Have you received it? Miss Ellis. 심지어 유족이 보는 앞에서 실실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Endangering children in violation of Ohio Revised Code Section 2919.22B2. Count 4 alleges that on or about June 3, 2024.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보석금 500만 달러를 책정했는데 유족들은 보석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당장 이 악마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악랄한 범죄도 모자라 피해자와 유족을 조롱했다며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심리는 현지 시각 17일에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30층 건물을 오르던 남성 결국 체포됐는데요. 인플루언서라는데 무모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민폐 등반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30층짜리 건물. 축구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벽 틈새를 짚어가며 건물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살펴보니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등반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소방대원들은 급히 옥상에서 출동합니다. 이를 목격한 남성은 급히 몸을 숨겨보지만 결국 대원들에게 발각됩니다. 소방대원은 남성의 무릎을 쳐 강하게 제압하고 주변 소방대원들까지 가세해 남성의 등반을 저지합니다. 현지 시각 11일 일어난 사건으로 이날 남성이 오르려 했던 30층 건물의 높이는 125m나 됩니다. 남성은 25층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폴란드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등반가 마르친 바노로 각국 도시의 랜드마크를 오르며 인증샷을 SNS에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안전장비 없이 호텔 건물을 오르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자는 그의 무모함 때문에 우리 국민이 세금 등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지난 4월 우리 국민들이 눈물로 떠나보낸 스타 판다 푸바오. 중국 간 뒤에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털이 빠지는 것 같다,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한국을 떠난 지 71일 만인 오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원형 창살이 거치자 동물원 야외 방사장으로 판다 한 마리가 걸어 나옵니다. 올해 4월 3일 한국을 떠난 푸바오가 오늘 오전 71일 만에 스촨성 청두에서 다시 대중 앞에 선 겁니다. 중국 방송사들도 이례적으로 생중계했습니다. 这个小小的铁栅栏已经打开了一个小孔洞，福宝很可爱的探出了它的脑袋，萌萌的。 넓은 새 방사장이 낯선 듯 처음엔 두리번거리기도 했지만 이내 물놀이도 즐기고 대나무와 죽순을 번갈아 맛보더니 아예 드러누워 식사를 하는 여유도 부립니다. 푸바오가 방해를 받을까 봐 중국 리포터도 목소리를 낮춥니다. 福宝过来，他现在对我们那个家乡话适不适应？ 심지어 푸바오가 먹는 간식까지 직접 맛보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합니다. 就它是那种粉末状的。 약 2달간 격리 생활을 했던 푸바오는 건강 이상설과 탈모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사육사는 머리 부위 등의 변색은 학대가 아닌 미인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关于美人痣的事情，福宝以坐卧的姿势，头顶着笼子，把手的一角。 중국 측은 한국 내 인기와 관심을 의식한 듯 사육사와 영양사, 수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마련해 푸바오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공개 첫날부터 중국인 관람객들이 대거 몰린 가운데 판다센터 측은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최대 12,000명의 관람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매운맛으로 세계적인 인기가 높은 불닭볶음면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에 들어간 이유는 너무 매워서 매스꺼움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먹는 외국인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매운맛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덴마크에선 삼양식품의 핵 불닭볶음면 등 3개 제품이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매운 정도를 수치화한 스코빌 지수는 시중에 파는 일반 라면이 600에서 2000 정도입니다. 일반 불닭볶음면은 4000대인데 리콜 제품 중 가장 매운 3X 핵불닭볶음면은 13200으로 일반 라면보다 약 7배 맵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캡사이신 양이 높아 급성 중독의 위험이 높다며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양식품은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는 처음이라며 현지 관련 규정을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덴마크는 작은 시장이라 큰 타격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일명 따이공으로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도 안 하고 버젓이 세금도 안 내고 농산물을 들여오는데 현장에 가보니 우리 세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제카메라 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로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카트마다 참깨나 고추, 땅콩 등이 담긴 비닐 포대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간 수집상에게 농산물을 모두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이 농산물들은 배에서 내릴 때 개인 소비 목적으로 신고해 세금 없이 들여온 거라 밀수죄 처벌 대상입니다. 물건이 어디로 유통되는지 수집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신호를 위반해가며 달아납니다. 여기서 수집 받아가지고 정부에 가서 동네 큰 부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정식 수입하면 관세가 최대 630%에 이르다 보니 적은 양을 들여와도 세금을 내지 않아 이익이 남습니다. 하루 300에서 500명이 입국해 반입량은 최대 20톤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세관과 항만 직원들은 제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따리 상인들도 오히려 중국 세관이 더 엄격하다는 반응입니다. 오마다니까 한 소식 시면은 돈을 좀 줘요. 돈도 지켜면 상인들이 세관 작업을 했어. 이튿날 항만에 정식 취재를 요청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보따리 상들이 가져온 물건을 버린 채 사라진 겁니다.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가져온 곡물들입니다. 취재가 시작됐다는 정보를 듣고 실으러 와야 할 수집상들이 1시간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촬영 중이란 사실을 세관이 미리 알려줬단 말까지 나옵니다. 세관에서 대장님 벌써 내외에 다 얘기해가지고 나와 있다고 벌써 다 그랬대. 터미널에 수백 킬로그램의 농산물이 쌓인 뒤에야 나타난 세관 직원들. 그제야 그간 단속이 허술했다고 인정합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 농업계는 수입 이력도 불분명한 중국산 농산물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노동력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내산은 가격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 교란 행위도 보고 이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카메라 정현우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핵심 전력이죠. 3,000톤급 최신의 잠수함, 안무함의 타격 훈련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우리 해군의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부산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무함의 해치입니다. 해치가 닫히고 나면 잠항에 들어가는데요. 승조원 50여 명을 태운 채 수주 이상 작전합니다. 함정의 출입문 해치를 닫자 기관장의 명령이 떨어지고 탱크에 물을 채워 잠항에 들어갑니다. 최고 속력 37km로 순찰 중 수상한 물체가 발견되자 즉각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투 배치. 북한의 잠수함으로 식별되자 미식별 수중자 총물 분석 결과 적 잠수함 정확함. 함장 지시에 따라 어뢰 공격을 가합니다. 발사 수전 4, 3, 2, 1. 적 잠수함은 그대로 격침됩니다.
이어 바다 위로 접근해온 적 함정도 어뢰를 발사해 경멸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쏴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해 물리칩니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암무함은 자막 능력과 은밀성을 강화해 2주 이상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첫 훈련에서는 우리 해군 사상 첫 잠수함 여군 승조원도 탑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BTS 맏형 진이 멤버들 가운데 처음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전역하는 내년 6월부터는 7명이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멀리 장병들의 박수를 받으며 걸어내려온 진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우회를 쌓았던 후임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부대 밖으로 나오자 다른 BTS 멤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전원 복무 중인 멤버들은 휴가를 내고 모두 모였습니다. 군악대 소속인 RM은 색소폰으로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했습니다. 진은 팬들을 향해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저녁 현장엔 소속사의 당부로 방문을 자제한 팬들 대신 갖가지 현수막이 저녁을 축하했습니다. 멤버들은 서울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막 눈물도 나고 2번 울었어요. 근데 간부랑 이 용사들, 병사들 화합을 제가 잘 시켜서 제가 있던 중대 분위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멤버 7명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마친 건 진이 처음. 2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이 오는 10월 전역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내년 6월 차례로 전역합니다. 지난 2022년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방탄소년단은 멤버들이 모두 전역하면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폭염주의보 속의 더위의 기세가 빠르고 그 기세도 만만치 않죠.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서울은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며 8월의 한여름 수준이 되겠습니다. 탁 트인 맑은 하늘에 그 사이로 볕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이에 내일도 자외선 지수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강해지는 더위의 오존 농도도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높겠고요. 대기질 자체도 수도권과 울산에서 나쁨까지 올라타하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0도 안팎, 강릉은 25도로 예상돼 강릉에서 내일도 열대야 가능성 높습니다. 최고 기온은 춘천 33도, 대전과 광주 34도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토요일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차지했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의혹도 컸는데요.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첫 회의 열자마자 이화영 수사 자료 내놓으라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대표가 같은 건으로 기소된 날이에요. 이 국회 상임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법사위 충성 경쟁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